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구는 한낮 최고 기온이 33도였답니다. 얼마나 또 올해 여름 더울라고.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그제 경기 화성 동탄 호수공원 인근 주점에서 술 마시던 20대 한국인 남녀 5명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렀던 40대 중국인. 주점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이 흉기 난동범과 피해자가 서로 대치하는 아찔한 상황 저희가 전해드렸죠. 경찰이 너 왜 그랬어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길래 겁 좀 주려고 했다네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자 백다혜 아나운서, 양재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발가락 3곳에 종기가 나서 수술했습니다. 며칠 뒤에 또 수술해요. 사반 보면서 위로받습니다 하신 김정자님. 자, 서울대병원입니다. 몸 유연하시고 하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종내려 하신 박소향님. 자, 그제 KTX 탔는데 옆자리 승객이 앞좌석에 발을 저렇게 탁 통화는 또 얼마나 크게 하는지 너도 종내려 하신 최현미님. 자, 계란을 풀었는데 어머나 새싹란이 나왔어요. 징그럽기도 하고 로또를 사야 할까 싶기도 하고 하신 김혜영님. 로또 사세요. 자, 우리 집 강아지 호두 씨. 얘 좀 이상해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저렇게 직립보행을 합니다. 너 홈캠에 다 찍혔어 하신 이경선님. 주인이 있을 땐 안 저래요. 없으면 저럽니다. 자, 대전의 박옥규님. 제주의 김영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3천만 원 안 갚아서 범행했답니다. 자, 경기도 시흥을 공포에 떨게 했던 중국 국적 살인범 차철남. 어제는 검거 직후였던 터라 전해진 소식이 거의 없었죠. 자,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이유 궁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아니, 피해자들께 할 말 없습니까? 기왕 아휴, 참 마음이 아프네.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세요? 경제적인 거래가 좀 저한테 돈을 꺼갖고 그걸 갚지 않고 시비는 시. 혐의 전부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왕 사람 죽은 거는 죽었잖아. 피해자들이 돈을 자, 기왕 죽은 거 죽을 팔자였던 거지 이런 겁니까? 진짜 소름 끼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차철남은 어제 경기 시흥시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부상 입힌 후에 도주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오늘 오전 5시쯤까지 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차철남은 돈을 갚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계획 범죄를 시인을 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 남성 2명은 차철남과 친한 사이였던 같은 중국 동포 형제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차철남은 이 형제에게 2013년부터 수차례 걸쳐서 모두 3천만 원가량의 돈을 빌려줬고 이 형제가 돈을 갚지 않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50대 남성에게 술 한잔 하자면서 자신의 거주지로 불러서 준비한 둔기로 살해했고 1시간쯤 뒤에는 근처에 살던 남성의 동생 집을 찾아가서 마찬가지로 둔기로 살해한 뒤 각각 범행 장소에 방치해뒀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평소 다니던 편의점 점주 6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같은 날 오후 인근 공원에서 본인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찌르고 도주했습니다. 차철남은 편의점 점주는 날 험담해서 집주인은 날 무시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미리 지금 60대 여성하고 70대 남성 부상당한 분들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현재로서도 2명에 대한 살인죄가 명백하고 2명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 아니겠습니까?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이미 신청을 했고 조만간 피의자 실질심문을 통해서 구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보강수사를 할 것이고 2012년부터 중국, 한국 와가면서 지금 비자를 갱신해서 머물렀거든요. 범행이 워낙 중대하고 사회적 충격도 크기 때문에 지금 신상 공개 여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차철남 중국으로 추방시킨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살해한 그 두 사람 모두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중국인을 살해한 만큼 중국으로 가게 되면 사형수가 될 공산이 크거든요. 자, 다음 이어가죠. 공중도덕 파괴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민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 승강장 철제 울타리 위에 우뚝 선 저 남자. 그 건너편은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자, 그런데 입 주변에서 흰 연기가 모락모락. 담배 한 번 더 쓱 물더니 담배 꽁초는 어디로? 그렇죠, 바닥에 그냥 던지고 바닥에 착지를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중국말을 쓰고 있었답니다. 맞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에 지하철 1호선 신길역 내 역사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하철 야외 승강장 철제 울타리에 올라서서 담배를 뻑뻑 피더만 결국 담배 꽁초를 버리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고 영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을 했는데 담배 냄새를 또 승객들도 맡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당연히 내려와가지고 열차에 탑승했는데 결국은 중국인이 아니면 저럴 수 있을 것이냐, 중국인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기가 실외 승강장이어도 저기서 담배 금연입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뭐 국민건강증진보호법상 다 금연이고요. 흡연 구역에 가서 흡연이 가능한 거고요. 당연히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같은 경우는 다 금연 구역이죠. 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세면대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양손으로 그냥 머리를 박박박. 여긴 바로 공항 화장실. 어머머, 뭐하는 짓거리야. 자,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든 말든 아이고 맛 시원하다. 박 교수님, 제발 좀. 지난 10일에 제주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공항을 찾은 제보자께서 화장실에 갔는데 맨 처음에는 저 여성이 핸드워시를 한번 쫙 짜더니 세수를 했대요. 그것도 좀 신기했는데 좀 있다가 핸드워시를 길게 짜더니 그걸로 머리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고 이렇게 놀라서 쳐다봤지만 뭐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감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감는 마지막을 못 보고 나왔는데 분명히 근처에 뭐 수건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하고 나온 건지 궁금하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여자친구만 모르는 일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밤 상가 안 계단을 뚜벅뚜벅 오르는 저 남성. 자, 그렇게 올라가서 어느덧 6층까지 지금 도착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요. 지퍼를 내리고 부동자세 후에 잠시 후 시원하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벼운 발걸음으로 계단 총총. 자, 여자친구를 보더니 오래 기다렸지 자기야. 가자. 여자친구 손잡고 룰루. 자, 근데 너 손 안 씻었잖아. 여자친구 지몬미. 양 변호사님. 손은 좀 닦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저 여자친구분은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뭐 그냥 보셔도 알 것 같고 저기 경주시입니다. 그저께 오후 10시 10분 정도이고요. 경주시 한 상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대 추정 남성이 그냥 빈 건물에 3층까지 6층까지 올라가서 상가 계단에 볼일을 보고 또 올라가는 와중에 3층에는 자기 가지고 있던 음료수통을 또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남성이 남기고 간 흔적은 건물주와 직원들이 깨끗이 치웠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힘드셨겠죠. 물론 저 때가 주말이라서 이게 이제 1층부터 6층 사이 이른 사이 상가에 이 공용 화장실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2층에는 주점이 있어서 거기는 아마 영업 중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냥 가서 하셨으면 화장실. 급하니까 저건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세요. 이 영상도 이제 그만 보여주시죠. 박 변호사님. 데이트할 땐 말이죠. 커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6층까지 올라갈 것 같으면 뭐 2층이나 1층 또 다른 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는 게 사실 좀 그렇기도 하고 일단은 뭐 자기 집도 아니고요. 건물주나 뭐 건물 관계자하고 알 수 없는 사이인데 쓰레기를 좀 보니까 이 흘린 쓰레기들 보니까 서울에서 경주로 놀러 온 관광객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은 좀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좀 했는데 개방된 상가 건물입니다. 사실 출입이 자유롭거든요. 이 사람을 주거 침입 이런 걸로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아, 우리 박 변호사님이 네. 설명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 얼굴 표정이 정말 얼마나 썩어 들어가는지 정말로. 6층 갈 바야는 좀 이렇게 밑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백다희 아나운서 얼굴을 클로즈업 했었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처가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 30년 차인 50대 남성입니다. 저희 아내는 3남매 중 둘째인데요. 오래전부터 쌓인 처갓집 식구들에 대한 서운함이 고민이에요. 먼저 20년 전 제 아버지 부고 당시에 추석 당일이라는 이유로 처갓집 식구들 모두 문상을 오지 않았는데요. 섭섭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어머니 부고에도 코로나라는 이유로 처남만 빼고 모두 문상을 안 왔어요.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인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모두 1시간 안에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요. 저는 5년 전 처남댁이 모친상을 치를 때 휴가까지 내고 3시간 기차를 타고 지방까지 문상에 갔는데요. 그때도 안 와도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왔냐 이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어머니 모친상을 치르고 나서 아내한테 더 이상 처가 식구들과 왕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내가 장모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장모님은 그럴 수도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게 3년이 지났고 장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등 기념일에는 아내 혼자 처갓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미안해하는 마음도 크지만 형제들이랑 잘 풀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지니고 있는데요. 중간에 낀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더 만나서 뭐 하나 싶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이 처가를 대표해서 아내, 언니, 처형입니다. 아유, 참말로 우리 다혜가 친정에만 오면 언니 오늘 나랑 술 한잔 좀 하자 하면서 신세 한탄한 이유를 알겠다 진짜. 이봐요 매부. 추석 당일에 코로나 때 빈소로 어떻게 가? 안 간 거랑 못 간 건 다르지? 그리고 백반양보해서 우리한테 서운하더라도 장모 생일 잔치엔 가야지. 아유, 사위 도리는 해야지. 정말 너무한다 동그라미.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님. 다음 사연자예요. 이봐요 처형. 아니 박상희 씨 사위돌이 도리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살면서 뭐 추석 당일 코로나 집합금지 예끼 사람들아. 장모님도 그래요. 자식들 알아듣게 혼찌검을 내지 못할 망정 그걸 편들고 앉았어. 뭔 기분으로 내가 장모님 생일 잔치를 가. 이거 집안 내력이야 이거. X입니다. 자 교수님부터요. 네. 좀 개인적이다, 독립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족한, 좀 냉정하고 냉담한 가족 같거든요. 이 제보하신 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당연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뭐 코로나 진짜 심할 때도 아니고 이제 좀 지나갈 때고 또 추석 당일이라고 왜 못 옵니까? 가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직계 가족의 사망인데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런 좀 분들이라면 상처를 안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가분들이 사과를 하거나 아내가 중간에서 지혜롭게 중재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뭐 굳이 계속 상처를 받을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양 변호사님.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 좋은 일, 뭐 결혼식 같이 기쁠 때 생일 이럴 때는 이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안 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정말 슬픈 일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 집은 뭔가 이렇게 비난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 게 그냥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문화가. 생각이랑 문화가. 왜냐면 그 장모도 그럴 수도 있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이 지금 사연 보내신 분은 그래도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신데 저쪽은 워낙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럼 만나면 만날수록 본인만 상처를 입거든요. 제가 뭐 처가에 복수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런 집이면 굳이 이 고민을 깊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사연자가 정말 많이 상처를 받았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사연자 아내가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저라면 저희 가족들이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 저부터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아내가 조금 남편을 좀 잘 돌봐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정하고 끊는다. 네. 자 박 변호사님. 자, 저는 사실은 어떤 문화적 측면이나 가족의 어떤 특수한 경우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예의 기본적인 거를 못 지키고 있는데
또 그렇게 못 지키니까 나도 안 지키겠다는 뭐 이혼하고 아예 끊을 상황이 아니라면 또 아내는 계속 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세요, 편안하게. 신경 쓰지 마세요. 똑같이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상관들 안 하는데 뭐 가든지 말든지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마라라는 의미에서 저는 오를 들긴 들었는데 나쁘다 아니요. 이 문화라면 똑같이 해주면 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뭐 양 변호사님 막 손을 잠깐 부르르 떨고 계세요 지금. 아닙니다. 저 뭐 박 변호사 얘기가 저랑 똑같은 것 같아서 아, 사실 내용에 그러니까요. 있어서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엘리시님 가면 마음만 고생합니다. 가지 마세요라고 하셨고요. 나는나님 지금처럼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HJJ님도 굳이 도리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기 수원시에서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인근 청과물 가게 사장에게 살해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진술했는데 유족들은 범인이 한 달 전부터 미리 계획했다는 주장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자,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 사건입니다. 자, 이 일로 한순간에 아버님을 잃게 된 아드님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요. 자,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3월 7일 새벽 3시 29분쯤 피해자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공원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멧을 쓴 한 남성이 뒤에서 몰래 따라와서 피해자를 덮친 뒤 목과 얼굴을 네, 이렇게 덮친 뒤에 목과 얼굴을 흉기로 찔렀는데요. 남성은 저항하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 위에 올라타서 다시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찌르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 사인은 안면 및 목의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CCTV에 습격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이 됐습니다. 자, 저 사건 당일에도 이 아버님과 습격을 당하신 이 아버님과 통화를 하셨대요. 자, 그 이후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날 상황 아드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아버지는 매일 새벽 3시에 가락시장으로 출근하시고요. 그때 당시에 참외를 못 사서 아빠 이따 참외 5장만 사다 줘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30분 지나서 저희 아버지 그 전화로 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네, 이 전화기 주인이랑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아버지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버님이 좀 네. 다치셔가지고 어떻게 다치셨는데요? 지금 우선은 심정지 상태여서 예? 저는 사실 그때까지도 뭐 당뇨 이런 거 쇼크 때문에 쓰러지신 줄 알았어요. 제 동생이 약 한 5분 정도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고 아빠가 지금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CPR 중인데 의식이 없으시다. 진짜 불과 30분 전까지 아버지 뭐 빨리 들어가세요 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어떤 여성이 전화를 하더니 아버지 심정지 상태예요. 이분하고 어떤 관계세요? 와, 이게 진짜 당사자가 아니면 이 진짜 황망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예상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제보자와 아버지는 10분 정말 간격 가까운 데서 첨가물 가게를 각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보자는 12시에 시장을 보러 가고 아버님은 새벽 3시에 시장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에 통화를 하는데 분명히 통화를 하셨고 아버님께서 이제 첨가물 시장 가는 거를 들었는데 이제 30분 정도 후에 갑자기 구급대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아버님께서 아까 들으신 것처럼 심정지로 지금 너무 심각하다, 의식이 없으시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당뇨나 혈압으로 인해서 쓰러지신 줄 알고 일단은 본인은 나와 있으니까 동생 보러 빨리 가봐라고 했는데 동생이 깜짝 놀라서 아빠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다, 의식도 없다라고 얘기해서 너무 놀라서 대학병원으로 쫓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이 아드님은 병원에서 아버님 모습을 확인을 했는데 정말 그 얼굴 상태가 너무너무 처참했다는 것을 저희가 참 방송에서 이걸 전해드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 경찰이 또 더군다나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인물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다는 거죠. 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 사람 일리 없다. 자, 아드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형사분께서 저한테 마켓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형사분한테 그 사람이 범인이 없다. 다른 사람을 찾아봐달라. 저희는 절대 그 사람이 범인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뭔가 평소에 뭐 갈등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싸우기를 하셨다거나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전혀 못 들었어요. 근데 그 형사님께서 계속 집요하게 이 사람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아버지 휴대폰에 검색을 해봐라 했더니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 기록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저장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아버지를 끔찍하게 살해한 범인 인근에서 똑같은 이 첨가물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분이 일단 믿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에 갔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이건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로부터는 이제 범인을 수색 중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아버지 가게에서 한 4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똑같은 첨가물 가게에 40대 중국인 남성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가게 사장을 용의자로 물어봤더랍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분들도 그렇고 동생분도 그렇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아버님하고 평소에 이 사장, 40대 사장하고 뭐 사이가 안 좋다거나 뭐 싸웠다거나 뭐 나쁜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매일처럼 통화를 하는데 그래도 경찰은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이제 휴대전화 기록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니까 휴대전화에도 그 남성과 뭐 통화한 적도 없고 메시지도 남겨져 있는 게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발생하고 3시간 만에 새벽 6시 정도에서 30분 정도에 범인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경찰로부터 들었는데 지목했던 그자 인근 첨가물 가게의 그 40대 중국인 남성이 맞았습니다. 자, 진짜 저희가 이제 참 공교롭습니다. 이게 지난 3월 사건인데 아버지가 운영하는 첨가물 가게에서 인근에서 똑같은 첨가물 가게를 운영하던 40대 중국인 사장. 그렇죠. 중국인 사장.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냐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운영하는 그 첨가물 가게가 잘 됩니다. 잘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잘 안 돼서 피해자를 눈의 가시로 여겨서 살해하고자 마음먹었다고 그런 어떤 범행 사실을 인정했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물건 좋지 않으니까 사지 말라고 했다가 요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해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 유가족들도 그렇고요. 그 첨가물의 그 가게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 말들을 했던 건 들은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발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살해한 날은 3월 7일인데요. 일주일 전인 2월 28일에 이 살인했던 이 사람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인근 가게 사장한테 내가 누구를 좀 죽여줘야겠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 중국인 피의자, 살인 피의자 검거 장면입니다. 자, 이자의 주장은 이겁니다, 양 변호사님. 같은 상권에서 같은 경쟁 업체 이 사장인 이 고인이 우리 가게를 험담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욱하는 심정에 살해했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일단 뭐 사람을 죽일 만한 동기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발적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뭐라고 그러냐면 한 달 전부터 이 피해자의 출퇴근 동선이랑 시간을 파악했다. 그건 우발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일에 첫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 이 피고인 이 대형 로펌 변호사 2명을 선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범행 자체는 인정을 하고 판사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고 반성문도 제출했다 합니다. 그런데 범행을 인정했다는 건 살인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문제의 우발적 범행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거는 변호사를 통해서 양형을 받을 여지가 있어서 다음 재판에서 답변하겠다라고 미룬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계획범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사는지 외출 시간은 언제인지 다 파악을 했다. 자, 지금 사건 당시 영상을 보세요. 저 보세요. 쫓아가잖아요. 쫓아가는데 대놓고.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게 오토바이 헬멧인데 오토바이 번호판도 가린 상황이었고요. 저기 다른 사람 보이나요? 새벽 시간대였습니다. 새벽 시간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는 틈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목과 얼굴 부위처럼 위험한 곳을 무려 20차례 가량이나 공격을 한 겁니다.
이건 뭐 계획적 범행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피해자가 가락시장에 이제 그 물건을 떼러 가는 그 새벽 시간을 미리 파악을 해놓고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 번호판 가리고 저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우발적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유족들을 더 기막히게 하는 건 그 이후의 일들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는데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고 태연하게 농수산물 시장에를 다녀온 거예요. 사실 뭐 우발적 범인이면 본인도 놀라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해놓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뭐 그냥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 시장 볼 거는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복하고 있던 경찰한테 잡혔는데요. 지금 이 유족들은 너무 더 속상한 게 뭐냐면 예. 이 유족한테는 사과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이 아내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탄원서를 받고 있고요. 아, 저 중국인 남성의 아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범은 판사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또 반성문을 제출하려고 그래요. 형량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족한테는 미안해하지도 않는 거죠. 이 제보자께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이제 눈물이 나시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다정하신 분이었고 이렇게 시장을 보고 나서 또 같이 빵과 우유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힌 건 이 제보자께서 매일 아침 그 아버지가 살해당한 곳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들어오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때마다 아버지께 인사를 건네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살해당한 그 장소에 제 트럭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그 장소를 지나치면서 아버지한테 인사를 건넨다라고 이 아드님이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네요. 예, 근데 저 살인범의 가족은 지금 탄원서를 받고 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지난 8일 새벽 1시 한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촬영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리더니 한적한 시골길 앞에 멈춰서는데요. 곧이어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나더니 차 뒤편에 폴짝 올라탑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경남 함안까지 무려 300km를 이동한 이 차의 주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밤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 들으셨죠? 자동차가 300km를 이동하는데 정작 그 자동차의 주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자,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무료 세차를 맡겼다가 차를 도난당했다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내 차를 발견했다라는 제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보를 해주신 피해자가 총 3명인 거고요.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분이 2명이고 광주광역시에 있는 분이 1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거래 앱에서 무료 세차를 해주겠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무료 스팀 세차를 하는데 이게 출장 디테일링 세차 업체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준다. 근데 여기 아직 정식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시작한 게 아니라서 일단 그 좋은 후기도 좀 받고 싶고 그리고 고객도 유치하기 위해서 최근 연식 차량 위주로 해서 무료로 출장 가서 세차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아니 뭐 옛날 차는 왜 차별해요 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아니라 옛날 차보다는 그래도 세차를 해서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도 영업하는 데 좋을 것 같지 않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또 스팀 세차라서 저 주차장에 세워놓으셔도 된다. 우리가 가서 다 해드리겠다. 그리고 차 내 외부 다 닦아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이걸 보고 세차 일정을 잡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튼 차 키를 차에다 두고 문 열어놓고 잠그지 마시고 가셔라. 그래야 우리가 내부도 이렇게 청소를 해주니까. 자, 그래서 출장 세차다 보니 내 차 그러면은 뭐 어디 아파트 지하 몇 층에 어디쯤에 있어요. 다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출장 세차 관계자가 그 세차에 필요한 양식이라면서 정보를 적어달라고 했는데요. 좀 많았습니다. 이름과 상세 주소부터 차량의 상세 위치, 차종 및 색상, 차량 번호, 연락처 그리고 특이사항까지 적어달라고 했고요. 게다가 현재 차량의 앞뒤, 양옆, 내부 사진까지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에
뒤에 다음 날에 세차가 가능한지 물었는데요. 피해자들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정이 있어서 야간에 진행을 할 것 같다. 차키는 암레스트나 컵홀더에 놔달라고 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 한 명은 뭐 세차하는 분들을 위해서 음료수를 넣어두기도 하고 좀 작업하기 편하게 짐은 따로 옮겨두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은 밤 11시가 넘은 시각까지 주차된 차를 봤는데 아무도 없어서 아직 안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스팀 세차를 굳이 야간에 진행해야 될 것 같다. 자, 어쨌든 이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았습니다. 스팀 세차로 내 차 그냥 안팎으로 얼마나 깨끗해져 있을까. 주차장에 가셨겠죠? 자, 여기서부터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와이프가 7시에 출근을 하는데 출근학교로 가더니 여보야 차 없어? 이러길래 뭔가 쎄했었어요 사실은. 설마 아닐 거야 해서 내려갔는데 주차장 다 뛰어들어다니는데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다가 업자한테 전화를 막 했죠. 문자를 막 하고 전화를 막 했는데 안 받길래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러고 그때 딱 처음 신고를 한 거죠. 아침 한 7시 반쯤에. 내 차 어딨어? 내 차 어딨어? 참 전화해봐야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안 받아. 교수님. 네, 너무 정말 기가 막히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중고 거래 앱에 가끔 나눔 무료 세차 뭐 이렇게 써 있었고 새로 오픈하는 이제 스팀청 그 세차장에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뭐 의심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양식도 똑같았고요. 차가 사라진 걸 확인한 피해자들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와서 차를 다 막 촬영을 하더니 어디로 운전을 한참 동안 운전한 것이 지금 확인된 촬영한다.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피해자는 나중에 깜짝 놀라서 아파트 관리실로 가서 CCTV를 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의 차가 새벽 2시쯤 어떤 사람이 운전해서 아파트를 빠져나간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는 또 차량 어플을 깔아놨는데요. 그 차량 어플에서 새벽 1시에 차문이 열렸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고 새벽 6시 50분에는 문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 사람들이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차량을 가지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는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야, 자, 들으신 것처럼 어쨌든 내 차는 사라졌어요. 지금 연락도 안 돼. 이 인간들. 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얼마 후에 차 찾았습니다. 연락을 받으셨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찾은 게 아니야 근데.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8일쯤에 뭐 차를 찾았다고 하는데 처음부터는 찾았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경찰한테 그럼 경찰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냥 분해가 됐다. 그 지금 잡혀있는 사람이 분해하다가 잡힌 거예요. 바퀴도 다 떼져 있고 지게차가 같이 박혀있고 옆에 앞유리랑 다 깨져 있고 GPS는 다 뜯어져 있고 문이랑 문짝은 다 뜯어져 있고 앞에 운전석 조수석 시트는 다 뜯어서 바로 옆에 그 바닥에 다 내려놔 있고. 박 변호사님, 너무 세차를 너무 잘해서 막 차가 부서진 거예요? 아닙니다. 뭐 계속 닦아서 이게 부서진 게 아니고 이 피해자들의 차량이 함안에 있는 경남 함안입니다. 함안에 있는 한 폐차장에서 발견이 됩니다. 폐차장? 폐차장에서. 다행히 동일한 곳에서 동일 범죄 소행으로 보이긴 한데 지금 이거 차 끌고 가는 모습인가 보다. 3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운전하고 있는 놈이 나쁜 놈인 거잖아요. 네,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인해 보니까 화성에서 함안까지 4시간 정도 달려서 시골길에 멈췄다고 하고요. 이 보면 선이랑 선 다 잘려져 있고 또 긁힌 흔적도 많고요. 여기 보면 운전한 남성도 있는데 또 다른 남성이 나중에 나타나더만 익숙하게 차를 분해를 했다. 이렇게 나타나서 분해를 또 했다라고 합니다. 또 제보자에 따르면 차에 지게차도 박혀 있다고 해요. 유리도 깨지고 GPS 문짝 다 뜯어져 있고 운전석, 조수석, 시트도 다 분리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원래 상태이기만 하면 바랬는데 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정말 속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제가 좀 정정할게요. 일단 이 탁송 기사분은 일단 뭐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한 패는 아니었다는 거죠?
네, 예, 예, 좋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내 차 이거 어쩔 거야 이거. 그러게나 말입니다. 진짜 폐차장에서 멀쩡한 차가 저렇게 분해가 되고 있는 꼴을 봤으니까. 아까 헌차는 자기들 취급 안 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걸로 지금 어.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 게 뭐 어떤 이유냐면 일단 먼저 저기서 폐차장에서 차를 분해하고 있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글을 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신혼미상의 남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그 지금 탁송기사로부터 차량을 받아서 분해를 한 거고요. 지금 경찰은 어떻게 보냐면 그 먼저 이거를 의뢰한 사람이 이 장무라비로 폐차장에 있는 사람을 지금 섭외를 해서 이 차량을 분해한 다음에 아마 해체, 그러니까 분해 부품들을 이 해외로 고가에 수출하려고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원래 썼던 그 주범격인 사람은 추적 중이고 현장에서 못 잡았구나. 예. 왜냐하면 이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으로 하고 텔레그램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있지만 그거 도대체 처음에 기획안 인간이 누군지를 아직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지금 탁송 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절도 차량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예, 예. 탁송 의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몰고만 가신 거죠. 네, 그래서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가 아니라서 입건에서 제외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 일단 절도하고 재물손괴 정도가 명백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폐차장에 있는 사람은 작물취득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속상합니다. 저거 타실 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또 수리해서 아닙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손해 많이 보고 되팔았다고 처분했다고 합니다. 아우 속이 네, 진짜 많이. 이제 저 내 차도 아니더라. 좋은 차 미치겠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아마 가족 다음으로 차를 소중히 여겼던 분이라고 해요. 너무 속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제보자는 아직까지 폐차장에 그 차가 있다고 합니다. 아유. 렌트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제보를 한 이유는 아마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서 좀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큰맘 먹고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온전한 차를 탁 분해해가지고 외국에다 팔아먹으려고 했다는 거죠. 경찰은 그렇게 뭐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이 조문객을 맞이하는데요. 그런데 방 한쪽 상복 차림의 여성이 누워 있습니다. 무려 장례식 3일 내내 꼼짝도 안 했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 누구길래 장례 내내 저러고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사연도 진짜 집단 지성의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참다 결국 제보까지 하게 됐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 자, 한 여자 때문에 이 오빠 동생 남매 사이가 지금 끝장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보해 주신 분은 지금 50대 여성인데 3살 어린 남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동생이 잘생겼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난 그런 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동생을 2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쫓아다닌 여성이 있었고 그 여성이 지금이 올케랍니다. 그런데 이 연상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보자분의 가족은 처음에 반대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제가 그 시부모님 잘 모시고 살겠다라고까지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가족들이 결혼을 허락해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부모 부양 카드로 꽃미남 남동생을. 뭐 그렇죠. 그리고 또 2년 동안 어쨌든 지극정성으로 쫓아다녔으니까 그 정도 믿을만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문제는 시부모 모시고 살겠다고 해서 아파트까지 마련을 해줬건만 차일피일 합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몰래 그 아파트를 팔고 멀리 이사를 가버렸다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결국 그때부터 저 올케는 물론이고 남동생하고도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졌다고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자, 이 사연자 신우이와 이 올케와의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제보자의 아버지가 말기암을 투병을 하면서 이 수술과 입원을 반복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전업주부였던 올케는 정말 한 번도 이 병간호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들을 많이 댔었다고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가 돼서 가족들이 남동생한테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야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근데 그때 옆에 술에 잔뜩 취한 올케가 함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올케가 술에 취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하는 바람에 남동생이 병원에 늦었고 그 사이에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던 겁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아니, 뭘 데리러 가 그냥 오라고 해야지 알아서. 그러니까요. 막 뛰어와도 지금 부족한데 어쨌든 들어보면 이제 이 올케가 다친 겁니다. 근데 그 다친 게 스크린 골프 갔다가 발목을 삐끗한 거예요. 그럼 발목을 삐끗하면 좀 더 빨리 집에 와야 되는데 그 다친 상태에서 또 친구들하고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마신 시아버지 임종 당일날. 그러니까 뭐 임종을 바로 하는지는 몰랐겠지만 그래도 뭐 시아버지 아프신 건 알았을 네.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남편이 이제 빨리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나를 데리고 가라고 그러면서 막 고성을 하고 화를 내고 난동까지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렇게까지 한 행동에는 다 이유가 좀 있어요. 결혼 초기부터 둘이 너무 많이 싸워서 사실은 경찰도 여러 번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너무 상처를 받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 남편이 그냥 포기를 했어요. 자포자기를 하고 아내한테 맞춰주는 이제 모양새가 됐는데 또 문제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발목이 아프다고 하면서 장례식 3일 내내 방 안에만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문객들이 의아하잖아요. 상복 차림인 여자가 어른도 아닌데 방 안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올케가 내가 시아버지 그동안 병간호하느라고 이렇게 몸살이 났다고 사람들한테 막 둘러대는 거를 들으신 거예요. 기가 막혔지만 워낙 성격을 아니까 그냥 무시했다고 합니다. 아우 제가 우리 시아버지 병간호하느라고 몸살이 났어요. 조문하러 온 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제보자. 자,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제보자 올케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올케 충격적인 행동이 또 시작됐다는 거죠.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부의금통을 매일매일 열어서 정산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원래 장례 끝나고 마지막 날 그거 여는 거잖아요. 발인 전에 여는 건데 우리 올케는 매일 저녁 그걸 열어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 돈을 또 잃어버릴까봐 배에자는 전대 있잖아요. 그거에 차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아무도 맡기질 못해요. 그 부의함을. 배에 그걸 찼어요? 예, 장사할 때 하는 전대죠. 지금 시어머니가 사망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며느리니까 당연히 왔는데 이상한 행동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이 올케가. 시어머니 그 사망 시에 부조금이 들어오면 자신의 이름으로 된 부조금을 매일매일 챙기고 계산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혹시나 잊어버릴까 봐 보이는 것처럼 전대를 차고 거기에 돈을 또 봉투를 넣는 모습까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남동생이 따져 물었고 남동생도 앞만 설명해도 안 된다. 오히려 더 화를 낸다. 더 싸운다라고 남동생도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고 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주장이긴 합니다. 주장이긴 한데 자기 부의금 말고 이 다른 가족들의 부의금도 이 올케가 가져간 거 아니냐, 챙긴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자 그런데 이제 그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난 뒤에도 뭐가 또 있었다고요? 그 남동생 부부가 갑자기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급히 살 곳이 필요하니까 지금 부모님 사시던 곳에 좀 들어가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또 뭐 살 데가 없다고 하니까 대신에 그 안방에 모셔두기에는 본인 영정사진이랑 물건들은 고의 좀 잘 지켜라라고 그렇게 조건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켜질 리가 없죠. 찾아가 봤더니 부모님 영정사진 물건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왜? 올케의 말이 돌아가신 분들 계셔서 너무 무서워서 치웠다. 고인 사진이 있는 게. 네, 그래서 또 변명이라고 하는 게 그 돌아가신 분들을 그렇게 모시고 있으면 좋은데 못 가신대. 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는. 아무튼 그나마도 그걸 아예 버리려고 했던 걸 남동생이 다른 방 한쪽에 좀 치워뒀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구하고 가전제품을 다 새 걸로 바꿨더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제보자분이 보시기에는 혹시라도 돈 없어서 살 집이 없다는 사람들이 부의금 챙긴 걸로 그거를 좀 가로채서 살림미천으로 삼은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저 일 있은 이후로 이 제보자 시누이분은 올케는 물론이거니와 이 남동생하고도 의절을 했다고요. 자 네. 그런데
그 올케가 최근에 또 찾아왔다. 맞습니다. 그동안 올케는 종교를 핑계로 시부모님 제사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번 남동생 혼자서 이제 산소 정리도 하고 돈도 챙겨주면서 신경을 썼지만 제보자는 화가 나서 결국 남동생과도 연락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제보자 생일날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남동생과 올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케가 하는 말이 올가을에 딸이 결혼을 한다. 와주실 거죠? 이러면서 결혼식 날 친가 식구들이 자리를 채워줘야 사돈 보기에 좀 체면이 서지 않겠냐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 입장에서는 몇 년 만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체면을 좀 살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얄미웠다고 합니다. 반면 남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누나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남동생이 평생 동안 올케 눈치에 좀 눌려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걸 아니까 제보자는 그래도 누나로서 조금 그래도 가주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시가에 손 벌릴 때만 연락하는 올케. 이 조카 결혼식 와달라고 청첩장 들고 왔는데 가줘야 할까? 아, 뭐하러 가? 그러니까요. 사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상황 같아요. 근데 고민을 하니까 질문을 한 거잖아요. 땡기는 대로 하십시오. 아니, 뭘 아까부터 자꾸 근데 어쩔 수 땡겨. 없어요. 지금은 안 가도 누구도 욕할 사람 없고요. 가면 고마운 거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중간은 정말로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꼭 가지 그래, 마세요. 그래. 안 가는 게 맞죠. 그래.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아, 네, 이 가정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일단 뭐 그 결혼식을 가는 거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남편이 일종의 관계 안에서 학습된 무기력 증상 같아요. 소극적으로 수능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갈등이 싫으니까 자기 표현을 포기를 했고 회피를 하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뭐 짧은 평화가 왔을지 모르지만 큰 갈등이 왔기 때문에 가정에게도 좋지도 않거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이 난리를 피우고 결국에는 또 지금 와서도 이렇게 무례한 부탁을 하는 것을 보아 기본적으로 이 부부가 좀 반성을 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결혼식을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란 말씀이죠? 지금으로선 네. 자, 양 변호사님. 진짜로 체면 차려하기 위해서 와달라고 하는 걸까요? 축의금 받아야 되니까. 아, 맞아. 전대 또 차야지. 축의금 받아야 되니까 오라 그러는 맞아.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원칙은 아니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인질극에는 협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남동생은 인질입니다. 인질에게 좋을 것도 하나도 없어 보여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대동단결한 적이 있었나요? 네, 가족분들도 대동단결하신 것 같은데요. 또박이님, 축의금만 받고 모른 척할 거 뻔합니다. 앞으로도 쭉 절연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NUB님도 굳이 갈 필요가 있나요? 오라고 하는 이유 축의금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명품 액세서리 가게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앞에 서 있던 경비원과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더니 신나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단골인가요? 네, 직원에게 부탁해서 팔찌 하나를 착용해 보는가 싶더니 그런데 그대로 이렇게 달립니다. 어디가? 네, 붙잡으려는 왜 잡았어? 경비원에게 뭐야? 외투를 뭐야, 이거? 벗어주고 이렇게 밖으로 도망치는데요. 아, 도둑? 네, 남성이 훔치려던 팔찌는 한화로 약 3,8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였습니다. 다행히 곧장 되찾긴 했지만 저 남성은 놓치고 말았는데요. 알고 보니 불과 며칠 전에도 이 고가의 명품 팔찌를 훔쳤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얼굴까지 공개하고 대대적으로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똑같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두 학생이 나란히 택시에 탔습니다. 둘은 아주 중요한 대입 시험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많이 졸렸는지 갑자기 무릎을 베고 눕습니다. 아이고, 자, 시험 남학생이 보러 다른 가야지. 친구가 미소를 지어주면서 아우 피곤하면서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는데 아이, 시험 보러 가는데 빨리 일어나. 아니요,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격려를 일으키면서 호흡까지 멈추고 말았던 겁니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남학생 얼른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데요. 택시는 목적지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오, 심폐소생. 자, 병원에 도착한 친구 다행히 의식을 되찾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를 구하느라 이 다른 남학생 대입시험 일부를 놓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사연을 들은 대학 측에서
남학생을 위한 별도의 시험을 진행해 줬다고 합니다. 아, 박 변호사님. 아, 이 공부 잘할 것 같은데요. 시험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아우, 감동적입니다. 다음 이어갈게요. 자, 온 가족이 소파에 옹기종기 앉아 있습니다. 아빠가 아기를 잡고서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둥가둥가 해주고 있는데요. 자, 아기가 그런데 아빠를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요. 올려줬어요. 아빠가 위로 쭉 들어 올려줍니다. 올려줬어요. 그런데 아기가 액자를 잡고 당기니까 무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유, 일단 얼른 옆으로 밀어서 치우는데 많이 아프죠. 엄마는 머리를 감싸주고 얼굴을 정통으로 맞은 아빠 안경을 보고 코를 움켜쥡니다. 안타깝게도 코뼈가 부러졌답니다. 그래도 아기가 다치지 않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유, 저걸 그냥 혼낼 수도 없고, 교수님. 그러니까 애가 아니면 진짜 원수인데 정말 자기 새끼가 귀하긴 한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뽀뽀를 하려는 주인과 뽀뽀를 피하려는 개가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입술을 내민 채 얼굴을 잡고 당기는데 개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멀리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거의 누울 듯이 몸을 꺾기도 합니다. 와, 진짜 싫어한다. 네, 억지로 입술 도장을 이렇게 쾅 찍어버리니까 얼굴을 묶고 괴로워하는데요. 뽀뽀했어. 사실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간식 하나에 뽀뽀 한 번, 이렇게 둘 사이에 정해진 게 규칙인데 주인이 간식도 없이 공짜로 뽀뽀를 하려고 한 겁니다. 아, 날로 먹으려고 그랬구나. 네, 사실 간식을 줬을 때도 그렇게 반기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순순히 뽀뽀를 받아들이긴 하는데요. 제가 주인이라면 조금 서운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글로벌 팩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오, 이런 것도 컬리에서 사? 이것도 컬리에서 산 건데 이야, 별게 다 있구나. 인생도 짧은데 그냥 컬리에서 하는 거지. 뭘 사도 실패가 없으니까. 뭘 사도 컬리니까. 짧은 인생을 좋은 것으로 컬리. 피부 속 마이너스 0.08mm 뿌리 수염까지 미리 절삭. 자신감 있는 완벽한 나를 만나는 쉐이빙. 나를 더 대단하게 필립스 i9000 프레스티지 울트라.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갓 내린 얼음으로 갓 만든 시원함은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이 순간을 오래도록 더 오래 편안하게 타이어 본질에 대하여 넥센 타이어.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